2000년부터 한 19년까지 20년 동안 자가면역 질환에 전체적으로 한 4% 정도가 증가했다.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가 일단 중요한 첫 번째고요. 오늘 제목이 된 것처럼 자가면역 질환은 앞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드리려고 O형 P에다가 A형을 수혈을 하면 문제가 생기네요. 이거 피가 더러워서 그런가요? 반대로 A형한테는 A형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네요. 이런 것들이 피가 더럽고 깨끗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와 비자기라는 거의 핵심은 나와의 반응성이거든요. 좋고 나쁨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아들이기에 나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 친화도의 개념으로 면역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가 쉽게 말하면 좀 인트로거든요. 이 면역계 흐름을 한번 쭉 이해하시고 나면 앞으로 순서대로 조금 특정 질환들을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 특정 질환들을 순서대로 다룰 거고요. 오늘은 면역계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환이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이름인데 모르는 분들한테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어색하실 거예요. 오늘 아마 오신 분들 중에도 자가면역 질환을 이해해서보단 그냥 면역력이 좋은 거 하나보다 이러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그 관점을 조금 바꾸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의 정의부터 한번 좀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 중에 이제 의료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자가면역 질환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저한테는 이게 당연한 개념이었는데 모르는 친구들한테 내가 요즘 자가면역 질환을 주로 진료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하면 친구들이 좋은 일 한다 하면서 자가면역 그래 나를 지키는 좋은 질환이네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죠. 자가면역이라는 이 용어부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은데 한번 이걸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좀 겪다 보니까 면역력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 해요. 마치 면역력 하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자가면역, 영어로는 오토이뮨, 그러면 오토 스스로를 이뮨, 면역한다. 스스로 면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면역력에 좋은 의미를 생각해보면 뭐 면역력 이기는 힘, 지켜내는 힘, 버텨내는 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가면역? 나를 스스로를 이기는 질병? 뭔가 이상하죠? 나를 스스로를 지켜주는 질병? 지켜주는데 왜 질병이죠? 뭔가 이상하죠? 나를 스스로 버텨내는 질병도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 면역이라는 거의 개념부터 한번 조금 잡아봐야 되는데 면역이라는 걸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벗어날 면자에 불편할 역자예요. 말 그대로 불편함을 벗어난다. 즉 안정을 유지하려는 감각을 우리는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안정을 유지하는 감각은 너무 추상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면역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려면 면역학 책을 좀 찾아보면 나와요. 면역학 서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면역력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이렇게 내립니다.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해내는 능력. 영어로는 셀프와 넌셀프를 구별해내는 능력을 면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점은 우리가 면역력 하면 마치 뭔가 바이러스, 균같이 더러운 것, 이물질들을 처리하는 걸로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면역의 핵심은요. 더럽고 깨끗함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자기와 비자기를 나눈다는 말은 대표적인 그림으로 적어놓은 예를 들면 혈액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O형 P에다가 A형을 수혈을 하면 문제가 생기네요. 이거 피가 더러워서 그런가요? 반대로 A형한테는 A형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네요. 이런 것들이 피가 더럽고 깨끗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와 비자기라는 거의 핵심은 나와의 반응성이거든요. 좋고 나쁨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아들이기에 나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 친화도의 개념으로 면역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역력의 핵심은 정의를 해보면 자기와 비자기를 선별하는 능력 이걸 면역력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 몸을 선별하는 질환입니다. 선별을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질환인 거죠. 원래는 내 몸을 지켜줘야 되는 면역세포들 아닌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면역세포들이 어쩌다 보니까 나를 그 아닌 걸로 규정하고 나를 때리기 시작한 질병이 자가면역 질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가능한 한 그림 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어봤는데 제가 쭉 환자분들 얼굴을 뵙니까 거의 여기 안에 다 들어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질환들이 다 여기 안에 있는데 이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어디를 때렸느냐에 대한 이 부위만 다를 뿐이지 이 병들이 다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날 지켜줘야 되는 면역세포들이 어딘가를 때리고 있다. 외분비생 같은 곳을 때리는 걸 우리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부르고요. 관절을 때리는 걸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강지성 척추염, 피부를 때리는 걸 건선 또는 피부 경화증이라고 해서 피부가 굳어가는 자가면역 질환들도 있고요. 장기를 때리는 것들 중에는 이자 같은 췌장 같은 곳을 때리는 걸 일형 당뇨라고 부르고 간을 때리는 자가면역 간염, 간 중에서도 간세포보다 조금 더 담관에 포커스를 둬서 때리는 담즙성 강경변, 원발성 경화성 강경변
또는 뭐 크론병, 개양성 대장염 같은 장질환까지, 또는 여기서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의아하게 느끼시는 게 폐섬유화 또는 파킨슨병, 중증 근무력증 같은 질환들도 아주 다양하죠. 전신에서 나타나는데 폐를 때리는 폐가 굳어가는 이유들 중에 상당수가 자가면역성 기전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고요. 중증 근무력증은 이미 자가면역 질환으로 밝혀진 지가 오래됐고, 파킨슨병이라는 병도 최근 들어서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자가면역 질환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환들을 쭉 보면 이 병이 다 아주 분과로 나누면 세부적으로 여러 군데서 다뤄야 되는 질환들처럼 보이는데 결국 다 원인은 면역계 교란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을 결국은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치료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죠.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질환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이 제 눈에 지금 보이네요. 이 질환들을 옆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볼 건데, 오늘 주제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는데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볼 건데요. 여기 이제 유럽 류마티스 학회 EULAR이라고 하는 요 학회가 특히 이제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류마티스 질환을 다루는 게 미국이랑 유럽 학회들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 두 학회의 기준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따르고요. 이 두 학회의 연구들이 가장 표준 가이드라인이 많이 되는 편인데요. 가장 그나마 최근 발표가 2023년에 이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고요. 란셋이라고 하는 큰 이 의학 저널에 발표가 됐었던 이 연구 자료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생각보다 자가면역 질환만 두고 연구를 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연구는 좀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연구냐면 제가 알기로 벨기에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영국은 이 의료 체계가 보장 시스템이 뭐 잘 돼 있다는 표현보단 나라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정보를 취합하기가 좀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가 20년 동안 2000년부터 2019년이라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2200만 명 정도의 영국인들의 이 의료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거든요. 그래서 유의미하게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의 이 발생률, 증가율 이런 패턴들을 보기에 아주 중요한 정보들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 연구에서 나온 첫 번째 이야기가 2000년부터 19년간 20년 동안 자가면역 질환의 뭐 어렵지만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라는 건 이 통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연령들의 표준적인 발생률을 체크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 4% 정도가 증가했다.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가 일단 중요한 첫 번째고요.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자가면역 질환을 20년 안에 받은 분들이 한 97만 명, 한 100만 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률이 늘은 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레이브스병, 우리가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부르는 질환이 하나고요. 만성 소화장애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좀 어색하고 질환 이름으로는 사실 셀리악병이라고 불리는, 한국인들은 이 용어를 잘 안 쓰고요. 외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셀리악병이라고 장에서 나타나는 만성 소화장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보이네요. 쇼그렌 증후군 요 세 가지 질환이 특히나 지난 20년 동안 발생률이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네요. 영국의 결과인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진 19가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좀 그려본 건데, 약간 줄어드는 것들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느는 것들도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느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방금 이야기한 그레이브스병, 셀리악병,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퍼센트를 쭉 보니까 연구 기간 동안 19 자가면역 질환, 사실 이거는 저는 조금 의미가 퇴색된 거는 자가면역 질환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조금 더 큰 자가면역 질환, 많이 알려진 자가면역 질환들을 19가지만 뽑다 보니까 이 정도 데이터인데, 그래도 이 정도 의미라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연구 기간 동안 19개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의 10.2%, 생각보다 높네요. 10명 중 1명꼴로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다라는 의미고요. 퍼센트로 보면 여성이 한 13%, 남성이 7% 정도로 상대적으로 여성한테 좀 높은 거를 볼 수가 있네요. 10명 중에 결과적으로는 자가면역 질환이 영국 인구의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아주 큰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 연구에서 보는 점이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왼쪽 오른쪽 축이 각각 19개의 자가면역 질환을 적은 거고요. 그것들이 얼마나 중복돼서 나타나는가를 체크한 건데 아주 중복률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자가면역 질환은 서로 매우 연관이 돼 있고요. 하나의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다른 두 번째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이 연구가 보여주는데, 그래서 진한 색으로 돼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중복되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질환을 갖고 있으면 이 질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임상적으로 보더라도 제일 흔한 게 대표적으로 쇼그렌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루푸스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반대로 루푸스를 앓고 있는 분들이
쇼그렌 증후군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이 두 가지 질환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 질환이거든요. 또 하나가 전신경화증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특히나 서로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추후에 제가 강의에서 세부 질환들을 다룰 거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질환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좀 다르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그냥 약 평생 드시면 돼요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그 질환이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 중에 가장 많이 중복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가벼운 질환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병원에서 좋은 약으로 잘 처리가 되니까 가볍게 느끼시겠지만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의 관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을 포함해서 지인분들 중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앓고 있다면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발생률을 쭉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가 면역 질환이 부위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질환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어떤 유전적인 또는 환경적 요인, 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다 중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한다라고 쓰는 약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약들의 부작용이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후에 얘기를 드릴 건데 뭐 대표적으로 나중에 예를 들면 궤양성 대장염에 치료한다라고 쓰는 약 중에 TNF-알파 억제제라고 불리는 주사제로 쓰는 약들이 있는데요. 그 약이 실제로 다른 질환들 중 대표적으로 루푸스를 많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약이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것까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가볍게 볼 현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화면이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풀어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는 항상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좀 쉽게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면역세포들을 제가 설명드릴 때 항상 군인으로 많이 비유를 해서 예시를 좀 드려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들을 군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한 군인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쭉 해보려고 해요. 다들 이제 군대를 남성분들이 대부분 다녀오셨을 텐데 군대가 참 여러 체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죠. 이제 한 군대에 들어간 군인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쭉 한번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요 먼저 사관학교에서 배웁니다. 교관으로부터 자 너네는 이제 나가서 이런 애들과 싸워야 된다. 나가서 빨간 모자 쓴 애들은 너네가 때려야 될 애들이고 파란 모자 쓴 애들은 때리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 교관들이 이제 실험을 해봐요. 이 사관생들한테 후보생들한테 실험을 딱 해봅니다. 한번 적군을 딱 던져보고 적군을 제대로 공격하는지 못한다? 그럼 너는 탈락. 두 번째로는 이제는 실제로 아군을 때리면 안 되는데 혹시 아군을 때리지는 않는지 또 실험을 해봅니다. 딱 해봤더니 아군을 만약에 때린다. 그럼 너도 탈락. 아군을 때리면 안 되고 적군을 때려야 되는데 이걸 잘 하는지를 사관학교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요. 제대로 기능할 만한 애들만 이제 훈련소로 보내는 거죠. 그 중에서 적군을 잘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군을 공격 안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군을 공격 안 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때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게 아군을 딱 던져봤는데 좀 헷갈리는 애를 던져봐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런 애들을 때리는 애들이 있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아니라 데려가서 이제 키웁니다. 걔네들을 이 지휘관으로 키워내요. 왜냐면 지휘관들은 똑똑해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조금 의식을 가지고 애매한 것들은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애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지휘관으로 살려내고요. 그렇지 않고 말 잘 듣는 애들, 시키는 대로 잘 때리는 애들을 현장병으로 키워서 이제 훈련소로 보냅니다. 학교에서 양성된 이 군인들이 이제 훈련소에 가게 되면 또 이 훈련소에서 교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나가서 적군들을 때릴 때는 어느 정도 강도로 때려야 되고 죽었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싸우는 방법들을 이제 훈련소에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운 군인들이 현장으로 투입이 됩니다. 또 현장에서는 현장병들은 무턱대고 달려들어서 싸워요. 적군 같아 보이면 막 싸우거든요. 이제 그걸 이 지휘관들이 통제를 해줘야 돼요. 너네들은 거기까지는 때리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할 테니까 좀 냅둬. 이런 지휘를 지휘관들이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지휘를 그냥 말로 할 수 없어요. 지휘를 하는 어떤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무전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자 가서 검은 두건 쓴 애들 공격해라. 파란 모자 쓴 애들은 살려주고 이런 지시를 이 지휘관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관학교, 훈련소, 전쟁 현장까지 이렇게 순차적인 교육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는 군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양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이 지시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전쟁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전쟁터에 이렇게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생겨져 있는 그림
이 집들이 정상 아군들의 집이고요. 빨간색 집들은 이렇게 적군한테 점령을 당하면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지휘관들이 이제 지시를 합니다. 저기 보면 이제 검은 두건 쓴 애들 보이지? 쟤네들이 적군이니까 가서 때려라. 이 지시를 받은 이 현장병들이 이제 적군을 선별해서 공격을 합니다. 까만 두건 쓴 애들 탁탁탁 때려서 죽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적군에게 점령된 요 핑크색 집을 부숩니다. 왜냐하면 적군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이 집도 부셔버립니다. 그런 부신 잔재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잔재에서 나오는 시체들이 있겠죠. 이 시체도 청소해야 됩니다. 잔재와 사체들을 다 청소하는 것까지가 군인들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후에 무너진 집까지 재건까지 해내는 것이 면역세포들, 군인들의 역할이에요. 군인들은 적군을 선별해서 공격하고 점령당한 집도 파괴하고 무너진 집도 청소하고 재건까지 해내는 게 얘네들의 역할인 거죠. 원래의 역할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쟁이 막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적군들이 너무 많아.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네. 그럼 이제 전쟁에서 싸우다가 얘네들이 이제 구조구 요청을 보냅니다. 이거 너무 많은데요? 제가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 많은 적군들이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지휘관한테 이제 지원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지휘관은 이 신호를 받고는 학교에다가 지원 요청을 해요. 지금 적군이 너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보충 좀 해주시죠. 그럼 이제 학교에서 군인들과 탱크들을 보충을 해줍니다. 이 군인들과 탱크를 보충했으면 이 군인들이 이제 현장으로 출동을 하려면 도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곳으로 얘네들이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깔고요. 그렇게 해서 이 도로를 타고 군인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싸웁니다. 군인들을 다 죽이고 아군들을 살려주고 적군들을 죽이고 적군들에게 점령당한 집까지 다 부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쟁 과정에서 폭발과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과잉전쟁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문제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싸웠어요. 아이고 고생했죠. 적군들도 너무 많았고 내가 힘들게 싸웠으니까 이거 거의 끝냈다. 말이 좀 피해가 크긴 해요. 왜냐하면 아군들도 조금씩 손상을 입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본부에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지 기대를 하면서 아까 군인들의 역할이 뒷정리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청소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뒷정리할 군인들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뒷정리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집은 다 부셨고 적군들은 다 죽였는데 이 잔재가 남았으니까 제가 처리할 만한 보충병들 군대랑 탱크를 조금 더 보내주세요 라고 신나서 칭찬받을 줄 알고 보고를 했더니 혼납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이 왜 이렇게 피해가 커? 아군들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 누가 이렇게 전쟁을 시끄럽게 하래? 더 이상 지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군대 즉각 철수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군인들 입장에선 당황스럽죠. 적군이 많아서 전쟁을 시원하게 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본부에서는 전쟁을 잘했다고가 아니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얘네들 입장에선 이제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도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잘했다는 칭찬을 안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무룩해집니다. 이 말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이제 적군들의 지원을 끊는다는 의미는 더 이상 탱크가 새로 안 오고요. 그동안 깔았던 도로들을 다 차단하고요. 새로운 곳으로 군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시무룩합니다. 나는 그냥 적군이 너무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뿐인데 이렇게 많아서 열심히 싸운 걸 가지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나 보다. 포기합니다. 낙담을 해요. 제가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한 게 낙담한 감정을 좀 표현을 해본 건데요. 군인들이 낙담을 합니다. 낙담하고 지쳐서 이제는 모르겠어. 내가 싸워봤자 혼나기만 하고 열심히 싸운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이제 지칩니다. 이 틈을 타고 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새로운 적군들이죠. 아군들이 지쳐가지고 힘을 빼고 있는 순간에 이 틈을 타고 새로운 적군들이 침입을 하고요. 또 원래 한번 부숴놨던 이 물질들 비정상적으로 원래대로라면 잔재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잔재들 폐허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난리 칠 수도 없고 또 조용히 하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거 큰일인데 계속해서 적군들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또 보고를 합니다. 또 착해요 얘네들이. 나는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지만 새로운 적군 또 들어왔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겠다.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싸우지 말라 그래서 안 싸우고는 있는데 또 적군이 들어왔거든요. 침입이 또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은 뭐 알아서 해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또 혼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적군이 많이 들어와서 있는데 당연히 싸워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적군들이 늘어난 거 안 보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거 근데 일단 너무 급하니까 내가
이 적군들 말살시키는 폭탄을 투하할 거니까 너네 아군들 잘 피하고 일단은 이 적군들을 좀 말살시키자. 이게 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부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이 전쟁터에 너무 적군이 많으니까 이거 선별할 수도 없고 일단은 아군보다 적군이 훨씬 더 많다 하는 현상만 딱 보고는 폭탄을 딱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 폭탄이 이제 적군들을 다 죽이는 건 좋은데요. 문제는 이 폭탄이 적군만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첫 번째로 아까 이 군인들을 교육해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였던 훈련소에도 이 폭탄이 같이 떨어져요. 특히나 훈련소에서 이 교관과 지휘관들이 이 폭탄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원자폭탄 떨어지고 나니까 교관들도 힘을 다 잃고요. 지휘관들도 힘을 잃고 아이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첫 번째 훈련소. 또 하나는 사관학교에도 이 폭탄이 같이 떨어집니다. 군인들을 양성해야 됐던 이 학교에도 원자폭탄이 빵 떨어지니까 이제 군인들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과정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게 원자폭탄의 효과는 명확해요. 적군들이 많은 이것들을 싹 쓸어버린 효과도 뛰어난데 반대로 아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훈련소도 무너지고 그 아군들을 길러내야 되는 사관학교까지 무너지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교관도 안 나와요. 지휘관도 없어요. 학교도 무너졌고 훈련소도 무너져서 나한테 지시해주는 사람도 제정신 아니고 날 교육해줘야 되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얘네들 이제 헷갈립니다. 나 이거 누구랑 싸워야 돼? 나 도대체 적군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입장에선 이제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가 이전에 싸워봤을 때 이렇게 생겼던 애들이 적군이었던 것 같아. 적군을 보니까 저렇게 벌레 모양으로 생겼었던 것 같으니까 저 벌레 모양 보이는 애들은 죄다 적군이겠거니 생각하고 일단 때려야죠. 어떻게. 전쟁이 반복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미숙한 지휘관의 지도하에 통솔하에 여기저기를 때려대면서 이제 미숙한 보충병들이 활동을 합니다. 서로 막 신나서 대화를 하면서 야 우리 저게 뭔지 저 벌레같이 생긴 애들이 다 적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 싹쓸이하자. 이 공격을 해보자. 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쳐있는 군인들이 열심히 또 싸웁니다. 어설픈 군인들이 열심히 싸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본부에서 또 명령이 내려옵니다. 아니 그래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린 열심히 싸운 것 뿐인데 이제는 또 군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네 그렇게 어설프게 싸울 거면 싸우지 마. 문 닫고 지휘관도 너네 그렇게 지휘 못할 거면 그냥 그만둬. 학교도 너네 계속 이상한 군인들 계속 뽑아낼 거면 그냥 문 좀 닫아. 이렇게 제대로 전쟁 못할 애들은 나 필요 없어. 하고 본부에서 또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 통제를 받아요. 지휘관도 일하지 말라고 하고 군인도 일하지 말라고 하고 학교에서도 군인 제대로 못 만들어낸다고 문 닫으라고 하고 훈련소에서도 너네 제대로 군인 양성 못 해낸다고 문 닫으라고 하고 그 다음엔 이제 얘네들이 막 열심히 대화하려고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대화를 하니까 이 물질까지도 통신 수단까지 통제해버려서 너네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본부에서 이제 통제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거에 포기할 군인들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적군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든 청소해야지. 적군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걸 가만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뚫고 본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또 어떻게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 저렇게 생긴 애들은 처리해야 되지 않겠니? 이 군인들이 열심히 증식을 합니다. 저기도 공격하고 여기도 공격하고 그래도 우리 할 일은 최선을 다해보자. 일단은 보이는 대로 해보자. 하고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이 군인들의 지금 현상을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군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통제하고 칭찬 안 해주고 막아도 나름 본인들이 할 역할을 해내려고 최대한 애를 쓰는데 이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느 한 군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한 억울한 군인의 이야기라고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얘 입장에서는 이제는 본부가 믿을 수가 없어요. 본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게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더 이상은 이 본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스스로를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군인들이 싸워대기 시작하는 현상. 이게 사실 자가면역질환의 흐름이거든요. 제가 좀 비유적으로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한번 설명을 다시 들어볼게요. 사실 오늘 내용이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면역학적인 관점에서 면역세포들의 증식과 이 과정을 다 총망라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는 건데요. 방금 군인 양성 과정이라고 설명했던 것들이 우리 몸의 골수, 흉선, 림프절 그리고 말초 조직에서 일어나는 이 면역세포들의 양성 과정이고요. 첫 번째로 제가 사관학교라고 비유했던 건 우리 몸의 특히 골수와 흉선에서 일어나는 면역학적인 용어로는 중추면역관용이라고 하는 기능을 의미해요. 이 중추면역관용은요. 교관이라고 제가 비유했던 것들이 면역세포들 중에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다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관들이 이 군인들을 교육을 합니다. 때릴 애들 아닌 애들 실험도 해주고 알려주고
이러면서 이 수지상세포의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이 되기 전에 훈련소로 가는데, 이 훈련소는 면역학적인 용어로 말초 면역 관용이라는 게 일어나는 중요한 장소예요. 이 말초 면역 관용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장, 간, 폐 같은 장기들인데, 이 장기들이 다 어떤 데들이냐면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다는 말은 훈련소 입장에서 군인들이 모여들기 좋은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소로 역할을 하기 좋은 곳들이 요 장, 간, 폐라는 장소들이에요. 이런 장소에서 군인들을 교육을 해내는 거죠. 지휘관, 현장병, 교관 같은, 이 교관도 사실 수지상세포라는 교관도 이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 면역세포들 중에 아까 학교, 골수, 흉선에서 분류한 애들 중에 지휘관의 깜냥이 되는 애들을 면역학적으로 CD4 플러스라고 하는데, 어렵지만 그냥 면역학적으로 이런 물질을 갖고 있는 세포들을 지휘관의 가능성이 있는 애들로 선별을 하고요. CD8 플러스라고 하는 수용체를 갖고 있는 애들은 현장병 깜냥으로 구분을 하고 교육을 해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 투입된 이 현장을 말초 면역 관용 관점에서 이제 실제로 정말 말 그대로 말초 조직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인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 중에서도 현장병 역할하는 애들은 크게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라는 애들, 전반적인 애들과 림프구, 그리고 우리가 대식세포라고 부르는 애들이 현장병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휘관 역할하는 애들을 림프구 중에서도 특히 조절 T세포, 보조 T세포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게 면역학적으로 이런 애들에 해당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일어난 교육들을 제가 실제 면역학적인 세포들로 대칭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지휘관들이 이 현장병들한테 지시를 하는 도구가 있어요. 무전기. 이거 신호전달 물질,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저리로 가 이런 지시를 하는 물질들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우리들의 학교는 이루어지고 군인들의 교육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현장에서 이제 싸우는 형태를 다시 한번 볼 건데요. 현장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흔히 말하는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 반응이 이런 형태인데요. 먼저 적군을 선별해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이물질을 포식한다고 해요. 마크로파지들이 하는 역할들인데, 면역세포들이 출동해서 적군들을 잡아먹는 걸 이물질 포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적군에게 점령당한 집들은 말 그대로 이제 기능을 다한 세포들, 기능을 다한 조직들을 노화되고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이 두 번째 역할이고, 전쟁의 잔재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죽은 세포들의 이 파편, 처리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정상적으로 집을 재건하는 걸 조직, 세포의 복구 재생, 이것까지가 면역세포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것들이 정상적인 전쟁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과잉전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과잉전쟁이라는 현상을 우리는 좀 질환으로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면역 항진 상태라고 부르는 질환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러지라고 부르는 질환들이 이때 해당합니다. 아토피, 비염, 천식 또는 소화기에서 나타나는 설사 같은 증상들이 과잉전쟁일 때 나타내는 몸의 현상이에요. 과잉전쟁이다 보니까 적군들한테 이제 너무 많이 적군들이 투입이 되니까 현장병이 아까 도와달라고, 적군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원군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지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고요. 또 하나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가장 얘네들이 활용하기 좋은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도와달라라는 신호거든요. 이 히스타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러지 질환 있는 분들은 히스타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스타글란딘은 특히 여성분들은 우리가 생리통 때문에 생리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얘는 생리통을 유발하는 게 얘네들 원래 역할이 아니고요. 얘네들은 혈관을 짜내는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거든요. 어찌됐든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현장병들이 도와주세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도움의 요청을 받은 학교에서 추가된 군인들이 이제 현장으로 투입되려면 새로운 신설 도로가 깔려야 돼요. 군인들이 투입이 되려면 도로가 필요하니까 탱크는 아무데나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깔아주는 거를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혈관이 새로 생기고, 이 염증이 있는 부위들은 혈관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종이 생기는 거고 붉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인들이 투입이 되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때려 부수고 열도 나고 폭발도 일어나고 시끄럽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홍종열통, 그러니까 붓고 가렵고 열나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군인들이 싸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거를 우리는 과잉전쟁 반응, 흔히 면역 항진 증상인 알러지 증상의 대표 증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전쟁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거다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알러지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조용히 하라는 신호가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본부에서 마을 피해 너무 커, 너네 너무 시끄러우니까 더 이상 지원 안 할 거야, 도로 문 닫고 군인들 셧다운 시키고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라고 하는 이
물질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약들입니다. 히스타민이라는 도움 요청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게 항히스타민제고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 도움을 요청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게 우리가 흔히 소염진통제라고 엔세이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소염진통제 약물의 타겟이 이 프로스타글란딘이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는 물질인 히스타민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차단해서 도움 요청을 더 이상 안 받는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약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약물의 역할들이 더 이상 도로를 못 가게 도로를 깔아놨던 거 다 부숩니다.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지쳤다. 지친 군인들, 즉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군인들이 활동을 못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질환들이 대표적으로 설사가 반복되다가 변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장이 움직이는 걸 포기하고 장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포기한 게 변비라는 증상이고요. 질환들 중에서는 대상포진 같은 몸이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거고, 또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사실 악성 종양이죠.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만성감염, 여성분들은 뭐 질염, 방광염 같은 게 반복된다거나 감기가 반복된다거나 하는 현상들이 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군인들이 지쳤어요. 힘을 잃고 이제 포기한다라는 현상이 면역력이 떨어진 형태를 말하고요. 새로운 적군들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적군들이 세균, 바이러스 같은 이 감염들. 만성적인 감염이 일어난다는 게 새로운 균들이 새로운 적군들이 너무 쉽게 들어온다는 의미고요. 처리를 다 못한 비정상적으로 남아있던 이 잔재들이 계속 증식하는 현상을 우리는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암이 이런 형태죠. 암이 비정상 세포의 증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즉 암이다,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대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즉 전쟁을 강제로 중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인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는 군인들의 사기가 좋아져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제 전쟁이 너무 막아놔서 이제 못 싸우니까 그래도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본부한테 보고는 했다고 했죠. 또 적군 침입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본부에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싸워야지 뭐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야 일단은 우리가 원자폭탄 투하해서 다 싹쓸이 할 거니까 일단은 대기하고 있고 너네들 좀 아군들은 잘 피해 있어. 이 명령을 내린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생제라는 약물이 쓰는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항암제가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항생제, 항암제는 말 그대로 원자폭탄,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타겟을 하는 약물들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생제는 이 중에서도 이 훈련소를 많이 타겟으로 해요. 항생제는 세균을 타겟으로 하는 동시에 훈련소라는 이 장소, 아까 제가 장, 간, 폐라고 하는 림프절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들을 제가 훈련소라고 비유를 했는데 항생제라는 물질은 세균을 구별하지 않아요. 특정 세균만 죽인다는 개념이 별로 없고요. 모든 세균들을 타겟으로 해서 없어버리다 보니까 훈련소, 특히 장은 세균의 밭이거든요. 세균들이 아주 많이 이 훈련소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이 항생제가 이 장내 미생물, 균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훈련소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일어날 수 없게 방해하는 약이 첫 번째가 항생제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항암제는 이 사관학교를 타겟으로 하는 약이에요. 사관학교라는 건 말 그대로 군인들을 처음부터 증식시켜서 양성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항암제의 타겟은 대사가 빠르게 일어나는 곳들, 새로운 세포의 증식이 빠르게 일어나는 곳들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인데 이 항암제가 주로 타겟으로 하는 곳들이 사관학교가 되는 거죠. 물론 사관학교를 타겟으로 하려고 만든 약은 아닌데 세포들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비정상 조직, 암과 같은 증식이 빠른 조직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관학교도 똑같이 증식이 빠른 군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똑같은 타겟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의 타겟이 이 사관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군 체계가 교란된 상태, 학교도 문 닫게 하고 훈련소도 엉망으로 만들고 군인들도 다 억제해 놓은 상태, 이걸 우리는 면역 교란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인 거죠. 방금 항암제로 학교 문 닫고요, 항생제로 훈련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또 소염진통제, 히스타민 같은 약물들로 전쟁 현장에서 도움 요청을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 군인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현장병들도 지금 혼란스럽고 교관들도 없고 지휘관들도 막 제 기능을 못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전에 봤던 애들이랑 비슷한 애들부터 때려봐야지라는 현상이 어려운 용어로는 이 분자 모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도 특히 자가항체라고 하는 나를 때리는 항체가 발생하는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몰레큘러 미미크리라고 분자 모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적군과 아군이 비슷한 점들이 좀 있으면 이 적군을 때리려는 이 에너지가 아군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레 같은 애들이 많이 붙어있는 애들은 다 적군이겠거니 생각하고 때리다 보니까 벌레가 아군에 붙어 있어도 그 아군도 적군이겠거니 생각하고 때려버리는 현상인 거죠.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분자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영어로 이제 에피토프 스프레딩, 어렵죠. 항원 결정부 확산, 이것도 어려워. 무슨 말이냐면
적군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원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적군이 아닌 애들한테서도 이게 발현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군인데도 이 물질들이 적군과 비슷한 물질을 발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걸 또 면역세포들이 놓치지 않고 적군이겠지 하고 가서 때리는 현상을 항원결정부 확산이라고 하는데 어려워요. 이걸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거 설명드리는 건 주요 자가면역질환의 발생 기전으로 알려져 있는 두 메인 기전이 이 면역세포들의 교란과 연결됐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다 억제를 당하고 나니까 면역 교란 상태가 지속되니까 학교도 문을 닫게 하고 통신수단도 다 통제해버리고 지휘관도 통제하고 군인도 통제하는 게 본부의 명령이었죠. 아까 이렇게 어설프게 싸울 거면 그냥 싸우지 마. 지휘관도 못하니까 그만두고 학교도 군인 양성 못할 거면 그만두고 이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자가면역질환에서 사용하는 약물들이 다 이런 기전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많이 쓰는 약들이 이제 소염진통제, 항히스타민제는 아까 설명드렸고 항생제, 항암제도 설명드렸고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실제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내가 쓰는 약물들을 좀 연결을 해보시기 좋은 게 우리가 흔히 면역 억제제, 정확하게는 면역 조절제라고 명명이 되는 약물들인데요. 성분명 기준으로 레플루노미드, 설파살라진,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어려운 내용들인데 내가 쓰는 약물들 예를 들면 뭐 레플루노미드라는 약은 뭐 아라바정, 유마킨정 이런 류마토이드 약물로 쓰는 것들이고요. 설파살라진은 많이 알려진 게 뭐 조피린이라고 알려진 약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고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뭐 할록신, 옥시크로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내가 쓰는 약들 중에 다 있을 건데요. 이 면역 억제제들의 타겟은 명확해요. 지휘관들을 타겟으로 해요. 지휘관들이 너네 기능 잘 못하잖아. 어차피 군인들 교육 못할 거잖아. 그럼 너네 그냥 일하지 마 하고 이 지휘관들의 활성을 막는 약들이에요. 옷을 벗기고요. 무기를 뺏어버리고 지휘봉을 뺏어버리는 약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사관학교랑 훈련소를 통제하는 약물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메토트렉세이트라고 알려진 이 류마티스의 가장 대표 약인데요. MTX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건 실제로 항암제로 분류되는 약인데요. 이 약이 타겟으로 하는 것들이 사관학교, 훈련소라고 이해하시면 쉽고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많이 들어보시는 않으셨겠지만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는 쓰셔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여기에 더해서 좀 어려워서 뺐지만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지금 궤양성 내장염 앓고 있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아자티오프린, 아자프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약물도 이 학교를 통제하는 약이고요. 또 하나가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어려워요. MMF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면역 억제제 중에서는 약물 이름으로는 마이랩트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류마티스 약이나 또는 여러 자가면역질환에서 사용하는 약인데요. 원래는 이 약들은 면역 억제제의 시작은 장기 이식한 분들 있죠. 장기 이식한 분들한테 이 면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작한 약이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건데 뭐 어렵지만 모르는 분들이 들으시기는 어렵지만 이 질환 앓고 있는 분들은 아 내가 쓰는 약들이 여길 타겟으로 하는구나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 MTX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약물들은 약물 분류 기준으로는 이제 대사기량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즉 세포 대사가 활발한 세포 증식이 활발한 학교 같은 곳들을 타겟으로 하는 약들, 이게 항암제라고 분류되는 약들이 이 두 가지 약이 이 사관학교와 훈련소를 통제하는 약들이고요. 이 정도로 통제가 되면 좋은데 이걸로 다 통제가 안 되면 이제 다음 단계가 이 무전기까지 이제 통제를 합니다. 무전기라는 건 야 저리로 가서 저기 때려, 일로 가서 여기 막아 이런 지시를 아까 제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신호 전달 물질, 무전기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대화를 하는데 그 물질을 차단하는 약물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 제제라고 알려져 있고요. 성분으로는 이게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는데 이 신호 전달 물질을 무력화시키는, 신호 전달 물질을 중화시키는 약물들이에요. 이 무전기를 박살내서 무전기가 일을 못하게 해서 쉽게 말하면 너네 대화하지 마 하는 약물들인 거죠. 제가 그냥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약물들의 실제 기전이 이렇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 군인들을 우리가 통제하면서 이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통제가 되면 다행인데 또 이게 이제 뚫고 나옵니다. 군인들이 추가 보충은 없고 다 통제하는 거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방치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라도 일단 최대한 힘을 내서 보이는 대로 한번 때려보자 하면서 얘네들이 본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식하는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새로운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이에요. 한 부분은 억제가 돼서 통제가 됐는데 걔네들이 다른 데로 뛰쳐나와서 싸웁니다. 여기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현상을 새로운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을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군인들의 비유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다행히도 두 가지까지는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실제로 흔한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뵀던 환자분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릴 건데 50대 여성분이고요. 일본에서 오신 환자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분류해서 S타입으로 분류됐던 환자분이신데 이분을 이제 보면 어떤 상태였냐면 50대 여성인데 1987년도 아주 어릴 때 처음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를 잘 따라가셨어요. 표준 치료하면 면역 억제제죠. 뭐 아사콜이다, 펜타사다, 먹는 약도 좌약도 잘 쓰면서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 두 번째로 95년도가 되니까 이게 병이 진행이 됐어요. 원발성 담즙성 강경변이라고 PBC라고 쉽게 얘기하는 병인데 이 장을 억제했더니 면역 반응이 간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에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995년에 그 발생한 후에 6년 뒤인 2001년에는 이제 간이 농양이 생겨서 간 농양 때문에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담낭을 적출하는 시술을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2006년 제가 아까 면역 억제제 중에 부작용 중에 암 발생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양성 종양이긴 하지만 자궁 근종이 발생을 해서 사이즈가 너무 크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근종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커져서 이제는 자궁과 난소를 완전 적출해버립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궤양성 대장염으로 약물을 계속 썼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암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면역 반응이 계속 일어나니까 장이 염증이 계속 생긴 거죠. 그래서 대장을 전절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면역 반응이 끝나지 않고 이제 부위를 옮깁니다. 소장으로 이동을 해서 소장을 때리기 시작해서 궤양성 대장염인데 궤양성 소장염이 됐어요. 그래서 약물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2018년이 되니까 이 원발성 담즙성 강경변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강경변이 진행됩니다. 경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경화가 생기니까 간의 문제가 연결돼서 비장의 종대가 생깁니다. 비장이 굳어가는 거죠. 정확하게는 간의 부담 때문에 비장의 부담이 커지는 건데요. 비장 종대가 생겨서 비장도 적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후인 2020년에 새로운 또 질환을 받았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이 자가면역 질환, 또 경피증이라고 해서 피부가 굳어가는 질환. 근데 문제는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이 이전에 썼던 약이랑 종류가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 생물학적 제제까지 다 썼는데 이제는 다음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항암제를 계속 주기적으로 투여를 하면서 버텨내고는 있으신데 이런 케이스가 흔치 않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경우 계속 많이 보거든요. 이 환자분이 잘못한 건 없어요.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순순히 따랐고 심지어 이분이 다니는 병원이 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인데도 한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소화기내과에서 열심히 치료를 했고요. 자궁근종 발생하니까 산부인과로 가셨고요. 강경변이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췌장을 전문하는 곳으로 또 갑니다. 쇼그렌 증후군이 되니까 이제는 류마티스 내과로 가고요. 그런데 경피증까지 오니까 이제 피부과에서 또 협진을 받아야 돼요. 다양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은 원리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쓰는 약들이 다 동일한데도 여러 병원을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니셔야 돼요. 근데 그게 치료가 정말 될지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이 사례는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실제 환자 사례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가면역 질환을 시작했던 것들이 연결돼서 여러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병을 이해했다면, 면역계가 왜 미쳐갔는지를 이해했다면 이걸 통제하려고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통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얘네들을 잘 어르고 달래서 제정신으로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또 하나, 제가 오늘은 뭐 치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최근 들어서 또 현장에 제가 임상에서 보는 환자분들 중에 대사질환 약물들, 대사질환이 계속 늘어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제 저희가 후반부 강의 때도 나눌 질환들인데 이 질환에 사용하는 약들의 부작용으로 또 자가면역 질환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혈압 약으로 쓰는 세 가지 약들 중에 에이스 억제제다, ARB다, 블라커죠. 안지오텐신 리셉터를 막는 약들. 하이드라진 좀 센 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약물들이 고혈압에 쓰는 약물들인데 실제로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많이 알려진 것 중에 루푸스라는 질환이 많이 유발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가면역 간염이 이 약물로 유발되는 걸로 많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확률은 매우 낮지만 유발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당뇨약. 그중에서도 비교적 신약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혹시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DPP-4 억제제라고 분류되는 약인데요. 약물명으로는 시타글립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비교적 신약이에요. 쓴지 아직 20년도 안 된 약이니까요. 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이거는 이미 한 차례 많이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천포창이라고 해서 피부가 수포가 계속 생기는 질환인데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전신에 수포가 생겨서 터져나가서 감염에 많이 취약해지는 질환인데요. 실제로 이 약물로 인해서 천포창이 오는 환자분들을 저희도 보거든요. 근데 이 약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면은 어떤 처치를 하냐? 약물을 끊는 게 끝이죠. 근데 그럼 그 병이 사라질까요? 그래서 이제 이 DPP-4 억제제라는 약의 부작용으로 천포창 같은 자가면역 질환 또는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폐를 침범하는 질환도 이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미 여기서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고지혈증 약에 많이 가장 쓰는 약이 스타틴이라고 알려진 약들인데요. 뭐 성분명으로 심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뭐 종류는 다양한데 스타틴이라고 불리는 약물들이 실제로 자가면역 근염, 루푸스 유사 증후군 또 하나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이걸 먹는다고 다 생긴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이 약물들이 타겟으로 하는 것들 제가 어렵지만 기전을 다 적어드린 게 기본적으로 면역세포들을 건드는 약물들이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교란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 이런 부작용을 많이 유발하고요. 또 생각보다 이제 고령으로 가실수록 이 4번 약을 정말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그냥 병원에서 약 처방받으면 곱사리로 껴서 오는 거죠. 위산분비 억제제. 소화제라고 처방받으시는 약들이거든요. 소화 안 된다, 속 쓰리다 하면 위산분비 때문입니다. 위산분비 억제하는 약인데 PPI라고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불리는 이 약들이 실제로 여러 루푸스와 관련된 증상을 유발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의 원리들도 다 제가 적어놨고 이 근거가 될 만한 논문도 제가 적어놓은 건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이 약이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니까 이 약은 자가면역 질환 무조건 유발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약물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들이 이 면역계 교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다 보니 오늘 제목이 된 것처럼 자가면역 질환은 앞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드리려고 이런 약물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군인들의 흐름을 이해하셨다는 거는 이 면역계 흐름을 이해하신 거거든요. 큰 걸 이해하신 건데 사실 오늘의 핵심은 이 뒷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자가면역 질환을 설명드리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 통증과 염증에 대한 감각을 바꾸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이걸 자가면역 질환을 많이 보면서 이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 면역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참 우리 사회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화가 단절되는 게 이렇게 위험해요. 현대사회가 대화가 많이 단절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막 뭐 문제가 있다 불만을 얘기하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말 많은 사람 시끄러운 사람들을 조용히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신호도 우리가 무시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말을 계속 끊임없이 몸한테 걸거든요. 문제 있다 이거 바꿔달라 내 이렇게 하면 못 살겠다 살려달라 여러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이걸 듣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이 병을 만들어요. 현대사회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경고 신호가 계속 있는데도 이걸 우리가 안 들어줍니다. 경고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통제하고 몸의 언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언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까 하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증상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게 이 병의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면역세포 관점에서 보면 군인들 입장에서는요. 좋은 군인은 이런 군인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는 문제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경직된 사회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뭐야. 이런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말을 못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공격하라고 했는데 공격하러 가다가도 근데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군인들이 사실 진짜로 책임감 있는 군인들인 거거든요. 시키는 대로 난 모르겠고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군인들. 그런 군인들이 좋은 군인의 특성인데 면역 체계도 똑같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면역력이 좋은 거지 아닌 걸 무디게 넘어가는 게 면역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 특히나 제가 자가면역질 환자분들 뵀을 때 처음에 설명드리는 게 우리가 소화기 반응 살리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언제 그러면은 자가면역 질환이 치료된 건가요? 라고 질문 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여기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들 먹었을 때 음식들을 드셨을 때 제가 말 안 해도 몸이 말하면 이제 성공이니까 그때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지켜줘야 되는 이 군인들이 면역 체계들이 제 기능을 한다는 말은 아닌 게 들어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때가 면역계가 제 기능을 하는 거지 잘 버티는 게 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과잉 반응도 문제고요. 과소 반응도 문제예요. 너무 난리를 쳐도 안 되고요. 아무 소리 안 내는 것도 문제고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히 그만큼 표현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면역체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결국 이 면역계가 교란된 상태죠. 소리도 제대로 못 내요. 때려야 될 애들을 안 때리고요. 안 때려야 될 애들을 때리면서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3회 강의 중에 3차례는 세부적인 질환들마다를 좀 다룰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염증과 통증이에요. 환자분들이 특히나 류마티스 환자분들 많이 뵈면 제일 안타까운 게 너무 아프죠. 치료 과정에서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아파요. 근데 이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부정적으로 난 통증은 없었으면 좋겠고 통증은 너무 힘들다라는 감정에만 계속 매몰되기가 쉬운데 실제로 한번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염증이 뭐지? 통증이 뭐지? 아까 설명드렸죠. 이 전쟁의 현상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통증은요. 생존을 위한 경고입니다.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이 경고 시스템이에요. 알람이에요. 경보가 통증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부딪히면 아픈 이유는 날 괴롭히려고 아픈 게 아니에요. 부딪혔을 때 해당 부위에 문제가 생겼으니 해당 부위에 집중하고 회복을 위해서 에너지를 써라라는 신호를 몸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증이라는 신호로 몸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아래 연구를 보면요. 선천성 무통증 환자라고 타고나기를 유전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이 신경체계의 교란 때문에 신경계가 차단이 된 상태, 유전자의 차단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럼 좋을 것 같죠? 아무것도 안 아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무통증 환자분들이 평균 수명이 매우 낮습니다. 위험 신호를 인지를 못해요. 뜨거운 걸 대어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다 썩어가고 있는데 아프지 않아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프지 않아요. 통증이 없다라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닌 거고요.
통증은 기본적으로 살기 위한 몸의 신호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통증과 또 비슷하게 염증이라는 건데, 염증은 조금 복잡한데요. 염증은 제가 여기서 이제 정보 전달 체계라고 설명드렸는데, 아까 염증은 어떤 이상이 있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 체계 과정이에요. 시스템일 뿐이에요. 좋고 나쁘고가 없고요.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시스템이 염증인데요. 아주 복잡해요. 염증만 가지고도 사실 한참 이야기할 정도로 복잡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염증이라는 건 조직에 손상이 있고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 몸이 나타내는 반응일 뿐이지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제가 체계적인 정보 흐름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염증에 대한 연구를 쭉 보다 보면 염증은요, 스스로 늘어나다가 스스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 군인들 체계상에서 초기에 전쟁이 막 일어날 때 염증이 쭉 올라갔다가 그 체계가 다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뒷정리하는 단계까지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또 알아서 염증을 억제하는 신호가 몸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립니다. 올라올 때만 되면 염증 올라온다, 차단. 그러니까 복구를 못한 상태를 계속 만드는 게 염증에 대한 오해 때문이거든요. 염증은 기본적으로 회복 반응이 맞고요. 정보 전달 체계다. 이건 단순히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통증과 염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 병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 그림이 방금 설명드린 요 앞에 논문인데, 이것도 최근에 네이처라는 과학 저널에 나온 그림을 제가 따온 건데요.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면역계가 어떤 형태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지를 그림으로 적어 놓은 건데, 아주 복잡하죠. 이런 복잡한 체계를 통해서 면역계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염증이거든요. 근데 이 자가면역 질환은 이 체계가 교란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 없는 염증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건 이 염증을 통제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상을 억제하려는데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교란된 단계까지 왔던 이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 뭐였냐면 전쟁이었죠. 즉 내 몸이 뭔가 전쟁을 느꼈다는 게 이 병의 시작인데, 그걸 찾지 않고 미쳐있다는 이 현상에만 계속 집중해서 약물을 쓰다 보니까 병이 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데요. 염증이라는 걸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염증은 원인이 아니에요. 염증은 그냥 몸의 신호일 뿐이에요.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신호를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병의 원인은 염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잡으려고 하면서 이게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과도한 약물로 어떻게든 염증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이거를 멀리서 이 염증의 흐름을 바라보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염증은 중요한 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염증은 매우 이로운 측면들이 많아요. 실제로 염증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병원체를 제거하는 기능도 염증이 하는 거고요. 조직의 복구를 촉진하는 과정도 염증이 하는 거고요. 암을 감시하는 역할도 염증이 하는 거고요. 적응 면역이 활성화라고 후천적인 군인들을 키우는 것도 염증이 합니다. 이런 염증이 이런 측면이 있죠. 다만 이게 과도하면 좋지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걸 과도하게 억제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냐면 당연히 병원체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복 과정을 방해하고요. 조직 복구를 촉진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직 재생이 떨어지고요. 그 결과로 만성적인 문제로 발전돼서 근본적인 면역력 저하를 이 염증을 억제한다는 약물들이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염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염증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염증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염증은 내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단계다. 이걸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 가지 강의를 통해서 각 질환별로 조금 사례를 가지고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할 게 이 수치예요. CRP라는 수치인데요. 오늘 이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염증 수치입니다. CRP 또는 ESR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면역질환 환자들, 특히 염증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이 수치를 가지고 병원에선 약을 늘리고 줄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CRP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의 과정에서 손상된 세포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걸 제거하는 과정이 이 CRP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병원체를 잡아서 없애는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보채 시스템이라 그래서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더 적군을 효과적으로 싸워내기 위한 과정을 촉매하는 역할을 이 CRP가 해요. 그리고 또 대식세포라고 아까 이물질들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의 활동도 이 CRP가 조절을 해주거든요. CRP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얘를 계속 나쁘고만 인식하고 병원에서 이 수치가 높으면 약을 쓰려고 하죠. 해석을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제가 오해하실까봐 CRP가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런 현상이 확실하게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게 마냥 좋은 현상은 아니죠.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잘 해석해야 된다는데, CRP를 그냥 단수 수치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서 CRP 높으니까 약 더 썼고요. 이거 저희가 치료해보니까 CRP 떨어졌으니까 좋아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수치로 인식하니까 생기는 문제들이고요. 또 하나,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나이에 따라서도 CRP의 평균치가 달라져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CRP는 보통 늘어납니다. 나이가 든다는 의미는 세포가, 왜냐하면 기능다한 세포들이 어쩔 수 없이 젊은 분들보다 많아요. 그럼 그거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CRP가 남들보다 높을 수 있는 요소가 노인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개인차를 좀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이제 후반부 3강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할 건데, CRP를 중요하게 보면서도 CRP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CRP는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지만 실제로 나빠질 때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지표들과 잘 함께 봐야 돼요. 이게 실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염증인지 나빠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염증인지를 구분하려면 CRP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표들 꼭 같이 봐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후반부에 이제 다음 강의분 순서대로 질환들을 실제로 나누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복 과정의 CRP를 제가 많이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환자분들께, 특히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초기에 제가 제일 기다리는 한 번의 시기가 뭐냐면 이 CRP가 치솟는 시기입니다. 기다려요. 왜냐하면 CRP가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손상된 세포들을 제대로 처리했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CRP가 한번 치솟는 시기를 꼭 지나야지만 회복이 됩니다. 꼭이라고 제가 표현할 정도는, 예전에는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환자분들 보면 이게 예외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를 할 땐 어김없이 나는 한 번도 CRP가 없었습니다라는 분들도 거의 한 번은 튀어올라서 염증 수치가 튀어오르고 나서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 이 회복 과정의 상승은 꼭 필요하다. 뒤에서 이제 실제 질환 사례들이랑 좀 얘기를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CRP라는 염증 수치는 몸의 회복 속도를 반영하는 중요 지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CRP라는 수치가 염증이기 이전에 최근 들어서 여러 만성 질환들과의 연관성이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심혈관 질환, CRP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올라간다. CRP 수치가 높을수록 당뇨병의 위험이 올라간다. CRP 수치가 높을수록 암의 위험이 올라간다. 근데 이게 특별한 연구 같지만 당연한 얘기거든요. 세포가 많이 손상되고 있으면 당연히 심혈관 질환 올라가겠죠. 염증이 활발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건 당연히 암이 많이 생기겠죠.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도 이걸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CRP라는 수치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단순하다. 이거를 저희가 다 한번 머리를 좀 인식을 바꿔야 된다. 염증 수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된다. 사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염증 단계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까 군인들이 병원체를 딱 인식합니다. 그럼 인식한 거에 맞춰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군인들이 모여서 효과기라는 건 이걸 잘 처리합니다. 처리해서 부술 건 부수고 죽일 건 죽이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마지막 다 마무리까지 해소라고 하는 건 이 조직 복구까지를 의미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제가 자세히 적어놨는데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그냥 면역은 다 이해되신 거예요. 면역계가 이런 흐름으로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인식 과정을 보면 위험 신호를 인지했어요. 전쟁이 터졌구나. 그럼 출동합니다. 어디가 전쟁 부위인지 손상 부위를 확인해서 출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세포들, 군인들을 자극합니다. 우리 저기 가야 된다. 전쟁 터졌다고 하네. 그럼 신호를 보내는 게 염증 매개체라는 걸 분비하고요. 도로를 열기 시작하는 게 혈관을 확장합니다. 도로를 열어서 해당 부위로 군인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난 부위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군인들이 주변을 둘러싸서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끝내자. 그러고 나면서 이제 치유 과정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동원이라는 현상은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혼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혼자 처리할 그릇이 아니야. 그럼 이제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면역세포들이 해당 부위로 집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려면은 그 새로운 군인들이 오는 통로, 도로가 혈관이다 보니까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된다는 건 도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당 부위로 혈관들이 모여들면서 이 군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종이 생겨요. 군인들이 모여들려면은 이 혈액을 타고 들어와서 염증이 있는 부위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부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종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면역세포들인 백혈구 이동이 촉진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기서는 1차 군인으로 못 싸웠어요. 그러니까 2차 군인들이 이제 또 2차 방어선을 구축해서 우리가 여기선 끝내보자 하고 이 구축을 하고 염증 부위를 격리한 다음에 이 염증 부위 안에 있는 군인들한테 영양분을 쫙 공급해서 여기선 우리가 끝내자라고 힘을 합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잘 일어나면 이제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이물질을 처리하고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들 부숴버리고 이러면서 군인들이 활성화되면서 항체도 만들고 T세포 반응 어렵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직 재생 준비까지 다 마무리하고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이거 해소한다는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리폭신 레졸빈이라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염증 반응이 끝날 때 우리 몸이 알아서 이런 물질을 분비해서 이제 전쟁 다 끝났으니 염증을 좀 없애자라는 신호로 넘어가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누가 분비하냐면 이 물질을 실제로 아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분비하게 돼 있거든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런 물질을 생성해서 염증을 끝내고 조직 재생까지를 마무리하는 게 면역세포들의 역할인데 이때부터 이제 염증을 끝내는 작용을 시작하고요. 돌아왔던 면역세포들 다 철수시킵니다. 뭐 전쟁 끝났으니까 복구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조직 복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혈관을 다시 쭉 좁혀야죠. 왜냐하면 도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혈관 다 정상화시키고 부종도 줄이고 통증도 이제 줄기 시작하고 그럼 이때부터 기능이 회복하는 이렇게 우리 몸은 항상성을
회복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몸이 치유 과정에서 나타내는 염증의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식 동원 효과기 해소 단계 중에 이 동원 단계를 못 버팁니다. 동원 단계만 되면은 다 붓고요. 염증이 생기고 가렵고 아파요. 그러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잘라버리니까 이 효과기 해소까지 가는 걸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이걸 기다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병을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염증 질환의 회복은요. 이 증상을 신호로 인식해야지 이게 원인이 아니, 염증이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더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뭘까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제 주요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분류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내 몸에서 유전체 타입에 맞지 않는 식품이라는 건 내 몸이 느끼기에는 비작입니다. 들어왔을 때 이건 염증을 유발하기에 너무 좋은 게 내가 못 쓰는 물질이야.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이것만이 모든 건 아니죠. 당연히. 환경독소라고 분류하는 것들은 뭐 화학적인 물질들, 요즘은 여러 식품 첨가물들 또는 뭐 분진, 먼지 같은 것들도 환경독소로 작용해서 면역계 입장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문이 될 수 있고요. 또 만성적인 감염,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감염이 되는 것도 주 염증 유발 요인이 되고 또 하나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데 없어요. 내 식사와 생활이 있거든요. 하루하루 내가 먹고 하루하루 내가 생활하는 것들에 다 원인이 있는데 이걸 안 찾고 이 중간 단계 신호에만 우리가 매달려서 염증을 계속 차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의 핵심은 결국은 염증을 중지하는 게 아니고요.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접근이라는 거는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즉 원인이 뭔지를 잘 찾아봐서 식별을 해서 아까 설명드린 리졸빈, 메솔 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염증 해소 과정을 우리 몸에 알아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지원해서 스스로 염증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이 기능까지를 강화시키는 게 이 치료의 핵심이죠. 결론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실제 사례로 보면 아주 어렵다는 게 왜 이 과정이 어려운지는 이제 다음에 질환들을 가지고 좀 다뤄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통증과 염증은 적이 아닙니다. 동맹이다. 통증, 염증은 내 몸이 날 지키려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지 날 괴롭히려고 보내는 게 아니다. 나의 동맹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몸의 언어를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존중하라는 게 몸이 아프다는 소리를 냈을 때는 왜 아플까를 찾아줘야지 아프다, 시끄럽다라고 무시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이걸 메시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게 몸이 나한테 계속 말을 건다. 가만 놔두지 않는다.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계속 신호를 보낼 때 그 원인을 잘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 몸의 대화와 적극 참여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오신 분들은 그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강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몸과 대화하는 방식들을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좀 나눠볼 건데요. 아까 시작할 때 설명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서 첫 번째로 다음에는 이제 갑상선 질환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갑상선이 특히 제가 요즘 볼 땐 너무 많은 여성분들이 특히 갑상선 질환을 갖고 오시는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사례를 가지고 회복될 때 몸과 대화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조금 사례로 보여드릴 건데 갑상선 질환이 조금 자가면역 질환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증이에요.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일단 갑상선부터 치료에 대한 사례들을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로는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 좀 류마티스를 좀 다룰 거고요. 세 번째는 아직 좀 고민 중이에요. 두 번째까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이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면역계의 흐름 이해했다. 이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세부 질환들 내가 갑상선 질환 없으니까 안 들어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갑상선 질환이 가장 대사 관점과 자가면역 질환이 겹쳐진 좋은 질환이라서요. 이거 이해하면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 이해하기 좀 쉬워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강의도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